한국이 독자 방공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세계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코웃음을 쳤죠. 이스라엘은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미사일 방어 기술을 축적해온 자신들도 아직 완벽하지 않은데 후발주자인 한국이 뭘 만들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그로부터 수십 년 뒤 중동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미사일 공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자신들이 비웃었던 그 나라의 무릎을 꿇어야 했죠. 한국이 만든 무기가 그날 밤 중동의 하늘에서 대체 무슨 일을 벌인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초 저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인근의 군사기지에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중동 방공망이 실제 전쟁 상황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제 임무였죠. 나토 미사일 방어 연구센터에서 27년간 일해온 저에게 이런 종류의 평가는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사드, 에로우, 유럽의 아스터까지 세계 주요 방공 시스템의 성능 보고서를 직접 작성해 왔으니까요. 제 보고서는 나토 내부에서도 가장 냉정하고 데이터 중심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말하는 것이 제 원칙이었죠. 전쟁에서 믿을 수 있는 건 성능 수치와 요격 확률뿐이라고 저는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27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죠. 당시 중동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긴장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이후 이란이 공개적으로 보복을 선언한 상태였죠.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었고 중동 전역의 군사기지에는 비상대기 명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중동에는 미국의 패트리어트와 사드, 이스라엘의 방공체계, 러시아제 판치르까지 세계 최정상급 무기들이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었으니까요. 제가 직접 성능을 평가했던 시스템들이었습니다. 그 능력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2026년 3월의 어느 밤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방공통제센터 안에서 평가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죠. 사막의 밤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장비의 낮은 진동음과 바람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평범한 밤이었죠.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데이터를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연속으로 울렸죠. 통제센터 안에 있던 모든 분석관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반사적으로 레이더 화면을 올려다봤죠. 그 순간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죠. 둘도 아니었습니다. 붉은 점이 끝없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한쪽에서 시작된 붉은색이 순식간에 전체로 퍼져나갔죠. 차에 30초도 되지 않아서 레이더 화면 전체가 붉게 물들어 버렸습니다. 탄도미사일 180여 발, 자폭 드론 800여 대, 거기에 순항미사일까지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습이 아니었습니다. 중동 방공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포화 공격이었죠. 저는 27년 동안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지만 이런 규모의 동시 공격은 한 번도 설정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조차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했던 수치가 지금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죠. 통제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초 전까지 키보드를 두드리던 분석관들이 전부 손을 멈췄죠. 누군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고 누군가는 화면을 바라본 채 굳어 버렸습니다. 숨소리마저 사라진 것 같았죠.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경보음만이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통제실 지휘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전시 최고 경계 단계 발령.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통제센터가 전쟁 모드로 전환됐죠. 조명이 바뀌고 모든 통신 채널이 열렸습니다. 분석관들이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들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저는 봤습니다. 중동에 배치된 모든 방공 시스템이 총동원됐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가 가장 먼저 움직였죠. 발사대에서 요격 미사일이 불꽃을 뿜으며 솟아올랐습니다. 사드 시스템도 곧바로 가동을 시작했죠. 이스라엘 방공체계, 러시아제 판치르까지 중동에 배치된 다층 방어망이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하늘에서 요격 미사일이 연속으로 발사되면서
밤하늘이 불꽃으로 가득 찼죠. 저는 통제센터 한쪽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미사일의 궤적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죠. 어둠 속에서 빗줄기가 교차하는 장면은 마치 거대한 불꽃놀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꽃놀이가 아니었죠. 저 빗줄기 하나하나가 수천 명의 목숨이 걸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의 붉은 점이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늘어나고 있었죠. 패트리어트가 북쪽의 탄도미사일을 추적하는 사이에 동쪽에서 새로운 미사일이 날아왔습니다. 사드가 고고도 표적에 집중하는 동안 저고도로 드론대가 방어망을 파고들었죠. 탄도미사일 사이에 순항미사일이 섞여 들어왔고 드론은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다중방향, 다중고도, 다중속도. 이건 무작위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포화 공격이었죠. 방공 시스템의 계산 알고리즘이 한계치에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표적이 너무 많았죠. 어떤 미사일을 먼저 요격할 것인가? 어떤 드론을 무시할 것인가? 이 판단을 시스템이 초 단위로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표적 숫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우선순위 계산 자체가 밀리기 시작한 거죠. 레이더 화면에는 경고 표시가 끊임없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분석관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죠. 표적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27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데이터가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죠. 제가 평생 믿어온 숫자들, 제가 직접 계산했던 요격 확률들, 그 모든 것이 이 대규모 포화 공격 앞에서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가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었죠. 통제실 지휘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는 걸 저는 봤습니다. 옆에 있던 미군 연락장교가 본국에 긴급 보고를 하고 있었죠.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빠르고 날카로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 공격을 버틸 수 있을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규모의 공격을 감당할 수 있는 방공 모델은 제 27년 경력 속에 존재하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레이더 화면 한쪽 구석에서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죠. 패트리어트와 사드의 데이터가 화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화면 하단에 낯선 표시가 조용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 식별 코드 옆에 적혀 있었죠. 한국 시스템, 천궁. 저는 그 이름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물론 알고 있었죠. 전자제품을 잘 만들고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 방산 분야에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같은 반열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전 보고서에서 이렇게 쓴 적도 있었죠. 한국의 방공 기술은 발전하고 있지만 최상위권에 도달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수백 발의 미사일과 드론이 쏟아지는 이 혼란 속에서 레이더, 화면에 한국 시스템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분석관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한국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었습니까? 분석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아부다비 남부 기지에 배치된 청웅2 포대입니다. 청웅2. 저는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레이더 화면을 바라봤죠. 패트리어트와 사드가 정신없이 표적을 추적하는 그 화면 한쪽에서 청웅이라는 이름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알던 전쟁의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7년 동안 쌓아온 데이터와 경험이 아무 소용없는 밤이었죠.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처음 보는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청웅.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낯선 이름이 이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보고서의 시작이 될 줄은요. 그리고 그 보고서가 제가 27년간 가지고 있던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될 줄은 그날 밤에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요격 명령이 떨어진 것은 그로부터 몇 분 뒤의 일이었습니다. 통제실 지휘관이 짧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죠. 요격 승인. 그 두 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중동의 밤하늘에서 본격적인 방어전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역시 미국의 패트리어트였습니다. 발사대에서 요격 미사일이 불꽃을 뿜으며 솟아올랐죠. 거의 동시에 사드 시스템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고고도에서 접근하는 탄도미사일을 향해 요격 미사일이 연속으로 발사됐죠.
레이더 화면에는 아군 요격 미사일의 궤적이 파란 선으로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점을 향해 파란 선이 뻗어나가는 모습이었죠.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27년간의 습관이었죠. 표적 수, 요격 미사일 수, 예상 교차 시점. 하지만 표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계산이 따라가질 않았죠. 패트리어트와 사드가 쉴 새 없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었지만 레이더 화면의 붉은 점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격추하면 그 뒤에서 두 개가 나타나는 것 같았죠. 통제실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레이더 화면 하단에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봤던 그 이름이었죠. 한국 시스템 천궁2. 그 표시 옆에 새로운 데이터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 가동 상태가 대기에서 작전으로 바뀌었죠. 아부다비 남부 기지에 배치된 천궁2 포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솔직히 그 순간까지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방공 시스템이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본 사람은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었으니까요. 시험장에서의 성능과 실전에서의 성능은 완전히 다른 문제죠. 모래 폭풍이 불고 전자전이 난무하는 실제 전장에서 얼마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이더 화면은 제 예상과 다른 이야기를 보여주기 시작했죠. 천궁2의 다기능 레이더가 표적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서 천궁 시스템의 추적선이 복수의 표적을 동시에 잡아내는 것이 보였죠. 패트리어트나 사드와는 조금 다른 움직임이었습니다. 제가 익숙하게 봐왔던 방공 시스템들과는 뭔가 다른 패턴이었죠. 정확히 뭐가 다른지는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발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천궁2의 발사 방식은 제가 알고 있던 방공 미사일과 완전히 달랐죠. 일반적인 방공 미사일은 발사대에서 곧바로 엔진에 불이 붙으면서 날아갑니다. 하지만 천궁2는 그렇지 않았죠. 미사일이 발사관에서 수직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엔진에 불이 붙지 않은 채로요. 차가운 상태 그대로 공중으로 솟아올랐죠. 그리고 일정 높이에 도달한 순간 그때서야 엔진이 점화됐습니다. 미사일은 공중에서 방향을 틀었죠. 발사대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든 상관없이 미사일이 스스로 표적을 향해 몸을 돌린 겁니다. 콜드런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술에 대해 문서로는 읽어본 적이 있었죠. 하지만 실전에서 직접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발사 방식이라면 발사대를 표적 방향으로 돌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죠. 사방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는 포화 공격 상황에서는 그 몇 초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콜드런치 방식은 발사대 방향에 구애받지 않았죠. 어느 방향에서 적이 와도 즉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던 기술이었지만 이렇게 실전에서 매끄럽게 작동하는 것을 보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사일이 공중에서 방향을 틀고 표적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죠. 레이더 화면에서 천궁의 요격 미사일이 파란 궤적을 그리며 붉은 점을 향해 빠르게 접근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속도가 엄청났죠. 수십 킬로미터 상공에서 두 점이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통제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두 점이 만났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붉은 점 하나가 사라졌죠. 요격 성공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요격 한 건이 성공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니까요. 패트리어트도 사드도 요격에 성공하고 있었죠. 중요한 건 성공률이었습니다. 한두 발 맞추는 것과 지속적으로 맞추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두 번째 요격이 성공했습니다. 레이더에서 또 하나의 붉은 점이 사라졌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붉은 점이 연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천궁2가 발사한 요격 미사일이 잇따라 표적을 격추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운이 좋았을 수도 있죠. 표적이 워낙 많으니까 맞출 확률도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계속 반복되기 시작했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멈추지 않았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천궁2가 담당하고 있는 구역의 붉은 점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죠. 다른 시스템의 구역에서는 여전히 붉은 점이 빼곡했지만 천궁2가 맡은 구역만큼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숫자를 세고 있었죠. 직업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천궁2의 요격 방식이었죠. 일반적인 방공 미사일은 표적 근처에서 폭발해서 파편으로 격추하는 방식을 씁니다. 근접 신관 방식이라고 하죠. 표적 가까이만 가면 되니까 정확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천궁2는 달랐습니다. 레이더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요격 미사일이 표적에 직접 충돌하고 있었죠. 직격 파괴 방식이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 상공에서 마하 단위의 속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 미사일이 정면으로 들이받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총알로 날아오는 총알을 맞추는 것과 같은 수준의 정확도였습니다. 저는 27년간 방공 시스템을 연구하면서 직격 파괴 방식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전에서 이 정도의 연속 성공률을 보여주는 시스템은 극히 드물었죠.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한국의 천궁2가 그것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통제실 안에서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아무도 천궁2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패트리어트와 사드가 주역이었고 천궁은 보조 역할 정도로 여겨졌으니까요. 하지만 요격이 계속 성공하면서 하나둘씩 시선이 레이더 화면 하단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석관 하나가 조용히 중얼거렸죠. 한국 시스템이 계속 맞추고 있습니다. 그 말에 주변에 있던 사람 몇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죠. 요격은 계속됐습니다. 밤하늘 어딘가에서 미사일과 미사일이 충돌하는 섬광이 반복적으로 터졌죠. 천궁2가 발사한 미사일은 공중에서 방향을 틀고 표적을 추적하고 그리고 정확히 들이받았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레이더 화면에서 붉은 점이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저는 점점 더 믿기 어려운 것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천궁2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발사수, 요격 성공수, 실패수, 숫자를 하나하나 세면서 성공률을 계산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숫자는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끝난 뒤 최종 집계가 올라왔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나타났죠. 천궁2 요격 성공률 96%.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96%.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려면 방공 시스템의 세계를 좀 알아야 합니다. 시험장에서 통제된 조건 아래 96%를 달성하는 것과 실전에서 96%를 기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모래 폭풍이 불고 전자전이 난무하고 수백 개의 표적이 동시에 날아오는 전장에서 이 성공률을 기록했다는 것은 제 27년 경력을 통틀어서도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결과였죠. 미국의 패트리어트조차 이런 극한의 실전 환경에서 96%를 기록한 사례는 드뭅니다. 그런데 한국 시스템이 그걸 해낸 겁니다. 통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의미의 조용함이었죠. 전투가 시작되기 전의 공포에 찬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침묵이었죠. 저를 포함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 같은 숫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게 정말 가능한 숫자입니까? 저는 화면에서 96이라는 숫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숫자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숫자를 부정할 수는 없었죠. 레이더 기록과 요격 궤적 데이터가 모두 일치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27년간 이 분야를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그 숫자를 쉽게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습니다. 한국의 천궁2가 방금 세계 최정상급 방공 시스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실전 성과를 보여준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었을지도 모르죠. 저는 레이더 화면을 끄지 못한 채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천궁이라는 이름 옆에 찍힌 96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죠. 그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방공 기술에 대한 제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가 썼었죠. 그 문장이 갑자기 부끄러워지는 밤이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것은 새벽녘이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붉은 점들이 하나둘 사라지더니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새로운 표적이 나타나지 않았죠. 경보음이 멈추고 통제실 안에는 장비의 진동음만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지옥 같았던 그 공간이 다시 조용해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분석관들은 여전히 화면 앞에 앉아 있었고
지휘관도 마이크를 내려놓은 채 레이더를 바라보고 있었죠. 전투는 끝났지만 긴장이 풀리지 않은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전투 중보다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죠. 방금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통제실 한쪽에서 데이터 집계가 시작됐습니다. 이건 모든 방공 작전이 끝난 뒤 반드시 거치는 절차였죠. 각 시스템별로 발사수, 요격 성공수, 실패수를 정리하고 전체 방어 성과를 평가하는 작업이었습니다. 27년간 이런 보고서를 수없이 작성해왔던 저에게는 익숙한 과정이었죠. 하지만 그날의 집계는 익숙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모두가 숫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올라온 것은 전체 방공망의 종합 성과였죠. 이번 포화 공격에 대한 중동 방공체계 전체의 요격 성공률이 화면에 표시됐습니다. 약 93.5%. 나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규모의 포화 공격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였죠. 탄도미사일 180여 발, 자폭 드론 800여 대, 순항 미사일 다수가 동시에 쏟아진 사상 최대 규모의 공습에서 98.5%라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훌륭한 성과였습니다. 통제실 안에서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죠. 하지만 제 시선은 종합 수치가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시스템별 세부 데이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사드, 이스라엘 방공체계, 러시아제 판치르, 그리고 한국의 천궁2, 각 시스템이 담당했던 구역의 요격 성과가 개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저는 위에서부터 천천히 숫자를 확인해 나갔습니다. 패트리어트의 성과, 사드의 성과, 하나하나 눈으로 따라가면서 데이터를 읽었죠. 모두 충분히 우수한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천궁2의 숫자가 있었습니다. 96%. 전날 밤 실시간으로 계산했던 그 숫자가 공식 집계에서도 똑같이 확인된 겁니다. 저는 이미 그 숫자를 알고 있었지만 공식 데이터로 다시 확인하는 순간의 느낌은 또 달랐죠. 실시간 계산에는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레이더 데이터를 수동으로 세는 과정에서 실수가 끼어들 수도 있죠. 하지만 공식 집계는 모든 데이터를 교차 검증한 결과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도 96%라는 숫자가 그대로 나왔다는 것은 오류의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의미였죠. 전체 방공망 중에서 가장 높은 성과였습니다. 패트리어트보다 높았고, 사드보다 높았고, 이스라엘 시스템보다 높았죠. 수십 년간 실전 경험을 축적해온 세계 최고의 방공 시스템들을 제치고 한국의 청웅2가 가장 높은 요격 성공률을 기록한 겁니다. 저는 그 숫자를 3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잘못 읽은 건 아닌지, 집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건 아닌지 의심했죠. 숫자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숫자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이렇게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을 때는 더더욱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죠. 그게 27년간 저를 지탱해온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증을 거듭할수록 결론은 같았습니다. 레이더 기록, 요격 궤적, 충돌 좌표, 파편 낙하 데이터, 모든 것이 일치하고 있었죠. 96%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바디에 기대 앉아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27년간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실전에서 이 정도 성과를 기록한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떠올려 봤죠. 시험장이 아닌 실전, 통제된 환경이 아닌 모래 폭풍과 전자전이 난무하는 전장, 표적, 한두 개가 아닌 수백 개가 동시에 쏟아지는 포화 공격 상황.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서 96%를 달성한 사례는 제 기억 속에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도 이런 극한 상황에서 그 정도 수치를 기록하기는 쉽지 않았죠. 사드는 애초에 고고도 요격에 특화된 시스템이라 비교 자체가 다른 차원이었고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나 에로우가 우수한 시스템이라는 건 누구나 인정하지만 이번 같은 초대형 포화 공격에서의 성과는 아직 공개된 데이터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천궁2가 그걸 해낸 겁니다. 그것도 첫 실전에서요? 이 사실이 저를 가장 놀라게 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걸프전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간 실전 경험을 쌓아온 시스템이죠. 그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실패와 개량을 거치면서 오늘날의 성능에 도달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방공체계 역시 끊임없는 실전을 통해 검증되고 발전해왔죠.
하지만 한국의 천궁2는 이번이 사실상 첫 대규모 실전이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첫 전투에서 96%를 기록했다는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았다는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죠. 통제실 안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였지만 점점 커졌죠. 분석관들이 서로 데이터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수치가 정말 이게 맞는지 서로에게 확인하고 있었죠. 미군 연락장교가 본국에 보고하는 목소리가 들렸고 통제실 지휘관이 상부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통제실은 오히려 전투 중보다 더 분주해졌죠.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중동에 배치된 다국적 군사 인력들 사이에서 천궁2의 성과가 화제가 되기 시작했죠. 이건 군사 분야에서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방공 시스템의 실전 데이터는 보통 극비로 분류되지만 이번 포화 공격의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각국 군사 관계자들이 이미 현장에서 결과를 목격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서 국제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방공 시스템 전문가들이 이번 전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죠. 그들의 관심은 하나로 집중됐습니다. 한국의 천궁2. 이 시스템이 어떻게 첫 실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요격 성공률을 기록할 수 있었는가? 이 질문이 군사 분석가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가 됐죠. 외신들도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군사 전문 매체부터 일반 언론까지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었죠. 한국이 어떻게 이런 기술을 만들었는가? 저는 그 보도들을 보면서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27년간 방공 시스템을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한국의 기술을 과소평가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과소평가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눈앞에서 확인한 증인으로서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감정에 빠져 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승리의 이면에서 새로운 위기가 등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요격 성공률이 아무리 높아도 현대 방공전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하나 존재합니다. 저는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바로 탄약 소모 문제입니다. 방공 시스템이 미사일 하나를 요격하려면 요격 미사일 최소 한 발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확실한 격추를 위해 두 발을 쓰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적이 보내는 공격 수단의 가격과 방어하는 쪽의 요격 미사일 가격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자폭 드론 한 대의 가격은 수천에서 수만 달러 수준이지만 그걸 격추하기 위한 요격 미사일은 수백만 달러가 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적은 싸고 단순한 무기를 대량으로 쏟아부으면서 방어하는 쪽에 값비싼 요격, 미사일을 소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격 성공률이 100%여도 이 문제 앞에서는 무력해지죠. 그리고 이란은 정확히 그 전략을 쓰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날아오는 드론과 미사일은 멈추지 않았죠. 대규모 포화 공격이 반복될 때마다 중동 방공망의 요격 미사일 재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전투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저는 소름이 돋는 사실을 발견했죠. 이란의 진짜 목표는 도시나 기지가 아니었습니다. 방공망의 탄약이었습니다. 적이 노린 것은 하늘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방어하는 쪽의 탄약 창고를 바닥내는 것이었죠. 미사일이 도시에 떨어지기 전에 요격에 성공한다 해도 요격 미사일이 먼저 바닥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이건 방공전의 가장 잔인한 현실이었죠. 그리고 그 현실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전투 종료 후 재고 현황 보고서가 올라왔을 때 통제실의 분위기는 승리의 기쁨에서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이번 한 차례 전투에서 소모된 요격 미사일의 수량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공격 규모가 워낙 컸으니 당연한 결과였지만 숫자로 확인하니 현실의 무게가 달랐죠. 96%라는 경이로운 숫자 뒤에 숨어있던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아무리 정확하게 맞춰도 맞출 미사일이 없으면 끝이라는 것. 이 단순하고도 냉혹한 사실이 통제실 안의 모든 사람을 짓누르고 있었죠. 세계가 천궁2의 놀라운 성과에 감탄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간, 저는 통제센터에 앉아서 전혀 다른 숫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격 성공률이 아니라 남아있는 요격 미사일의 수량이었죠.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하늘에서 미사일을 격추하는 전쟁이 아니라 탄약이 먼저 바닥나느냐, 공격이 먼저 멈추느냐를 겨루는 소모전. 그게 현대 방공전의 본질이었고
중동은 지금 그 소모전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청웅투의 실전 성과는 경이적이다. 하지만 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접어들면 요격 성능만으로는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다. 펜을 내려놓은 뒤에도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96이라는 숫자와 줄어드는 재고량이 나란히 눈앞에 떠 있었습니다. 하나는 희망이었고 하나는 공포였죠.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두 숫자가 만들어낸 위기가 결국 다시 한번 한국이라는 이름을 불러오게 될 줄은요. 전투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제 전문 분야입니다. 27년간 해온 일이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보고서를 쓰는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이미 다 확인했죠. 레이더 기록, 요격 궤적, 충돌 좌표, 파편 낙하 데이터까지 교차 검증을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결과는 매번 동일했죠. 청웅투 요격 성공률 92.6%,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숫자를 보고서에 적으면서도 마음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를 인정한다는 것은 곧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저는 숫자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더 믿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통제센터에 붙어 앉아서 청궁2의 전투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발사 시점, 요격 미사일의 비행 궤적, 표적과의 교차 각도, 충돌 시점의 속도 데이터, 이런 세부 항목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확인했죠. 어디선가 오차가 발견되면 96이라는 숫자가 조금이라도 낮아질 수 있었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숫자가 낮아지기를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96%가 사실이라면 제가 과거에 쓴 보고서의 결론이 완전히 뒤집히기 때문이었죠. 한국의 방공 기술은 발전하고 있지만 최상위권에 도달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그게 제 보고서에 적혀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나토 내부에서 공유된 공식 문서예요. 제 이름이 박혀 있는 보고서에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그 문장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죠. 데이터를 아무리 뒤져봐도 오차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96%는 움직이지 않았죠. 저는 결국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현장을 직접 보기로 한 겁니다. 아부다비 남부기지. 청웅투 포대가 배치된 곳이었죠. 기지까지 가는 길은 사막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직선 도로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모래밭을 바라보면서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죠. 세계에서 가장 첨단의 무기가 이런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이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기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차 안에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의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흔들리는 가운데 청웅2 발사대가 조용히 서 있었죠. 생각보다 컴팩트했습니다. 패트리어트 발사대에 비하면 상당히 간결한 구조였죠. 하지만 며칠 전 그 발사대에서 날아간 미사일이 96%의 정확도로 표적을 격추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발사대 옆에는 레이더 장비와 지휘 차량이 배치되어 있었고 그 주변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죠. 저는 안내를 받아 기지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기술자들을 가까이에서 본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젊었죠. 3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엔지니어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통제센터에서 봤던 미군이나 유럽 군사 관계자들과는 분위기가 달랐죠.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집중된 분위기에서 각자 맡은 일을 하고 있었죠. 저를 안내한 한국 측 담당자가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27년간 방공 시스템을 연구해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내용은 대부분 이해할 수 있었죠. 하지만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천궁2의 다기능 레이더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표적 탐지와 추적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복수의 표적에 대한 교전 우선순위를 자동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있었죠. 물론 패트리어트도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천궁2의 레이더가 처리하는 데이터의 속도와 정확도는 제 예상을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을 듣게 됐습니다. 한국 기술자 중 한 명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죠. 요격 알고리즘은 계속 학습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학습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되물었죠. 기술자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청웅2의 요격 알고리즘은 매 교전마다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 교전의 요격 확률을 높여 나간다는 것이었죠. 첫 번째 교전에서 얻은 탄도미사일의 비행 패턴, 드론의 접근 경로, 속도 변화 데이터가 시스템에 저장되고 다음 교전에서는 그 정보를 활용해서 더 정확한 요격 궤적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싸우면 싸울수록 더 정확해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지는 의미를 즉시 파악했죠. 대부분의 방공 시스템은 고정된 알고리즘으로 작동합니다. 물론 정기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이 개선되긴 하지만 실전 중에 실시간으로 학습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죠. 천궁2는 전장에서 실시간으로 진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서야 96%라는 숫자의 비밀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교전에서 이미 높은 성공률을 기록했지만 이후 반복되는 교전에서 알고리즘이 학습을 거듭하면서 정확도가 더 올라갔던 거죠. 제가 통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봤던 연속 요격 성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기술자의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기지에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기지 내부의 분위기가 바뀌었죠.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훈련된 동작으로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확인하기 시작했죠. 레이더 화면에 새로운 표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소규모 드론 편대가 접근하고 있었죠. 저는 기지 내부의 모니터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이번에는 통제센터의 거대한 레이더 화면이 아니라 천궁2 포대의 자체 모니터에서 상황을 지켜보게 된 겁니다.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 시스템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죠. 천궁2의 레이더가 표적을 포착했습니다. 모니터의 표적의 좌표와 속도, 접근 방향이 실시간으로 표시됐죠. 그리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교전 우선순위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표적을 먼저 요격할 것인가? 어떤 궤적으로 미사일을 보낼 것인가? 이 판단이 초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발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발사관에서 미사일이 수직으로 튀어올랐죠. 콜드론치 방식이었습니다. 엔진이 꺼진 차에 공중으로 솟아오른 미사일이 일정 높이에서 엔진을 점화하고 순식간에 방향을 틀어 표적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과정을 불과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발사 순간의 진동이 발밑으로 전해져 왔고 미사일이 솟아오르는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모니터에서 표적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요격 성공이었죠. 이어서 두 번째 미사일이 발사됐고 또 하나의 표적이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드론 편대가 하나씩 격추되고 있었죠. 모니터 앞에 앉아있던 한국 기술자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듯 침착하게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제가 놀라고 있는 이 성과가 그들에게는 시스템이 설계된 대로 작동하고 있을 뿐인 거였죠. 마지막 드론이 격추되고 경보가 해제됐습니다. 기지 안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죠. 저는 모니터에 표시된 이번 교전의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발사 수 대비 요격 성공률. 이번에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치였죠. 저는 한국 기술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기술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기본 설계부터 시작하면 수십 년입니다. 한국의 방공 기술은 처음부터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는 결정에서 시작됐으니까요. 처음부터 우리 손으로. 저는 그 말이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처럼 수십 년간 실전 경험을 쌓아온 것도 아니고 기존 강대국의 기술을 그대로 가져온 것도 아닌 자체 기술로 처음부터 수십 년에 걸쳐 이 수준까지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기지를 나서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서 있는 천궁2 발사대가 오후 햇살 아래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죠. 거대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묵직한 침묵 속에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의 무게가 담겨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채 올라타고 기지를 벗어나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27년간 제가 가지고 있던 관점이 흔들리고 있었죠. 세계 방공 기술의 판도는 미국, 이스라엘, 유럽이 주도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구도라고 저는 당연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한국은 물론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그 구도의 상위권에 진입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판단했었죠.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의 천공투는 이미 그 상위권 한가운데에 와 있었죠. 첫 실전에서 96%를 기록하고 교전을 거듭할수록 더 정확해지는 학습형 알고리즘을 탑재하고 콜드런치와 직격 파괴라는 최첨단 기술을 실전에서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추월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이 떠오르자 27년간 쌓아온 자신감이 처음으로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늘 제 판단이 냉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믿어왔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판단에는 무의식적인 편견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최고이고 나머지는 그 아래라는 암묵적인 서열 의식,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나라의 시스템이냐에 따라 기대치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96%를 3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만약 그 숫자가 패트리어트의 성과였다면 한 번에 수긍했을 겁니다. 그 차이가 바로 제 안에 있던 편견이었죠. 숫자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숫자보다 선입견을 먼저 들여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사막을 가로지르는 직선 도로 위에서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모래벌판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아지랑이 너머로 천궁투 포대의 실루엣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틀렸다. 이 한마디를 인정하는데 27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고 저는 데이터를 믿는 사람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 제 편견을 깨뜨린 겁니다. 숙소로 돌아온 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쓴 문장을 지웠죠. 한국의 방공 기술은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 문장을요. 대신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방공 기술은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진입했다. 이것은 추정이 아니라 실전 데이터가 증명한 사실이다. 펜을 내려놓고 저는 한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쓰는 종류의 문장이었죠. 하지만 이 문장이야말로 제가 지금까지 쓴 것 중에서 가장 정직한 분석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수정한 뒤에도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27년간 가지고 있던 판단을 뒤집는다는 것은 단순히 문장 하나를 고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죠. 한국의 방공 기술이 세계 최상위권에 진입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그 기술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해야 할 책임도 함께 따라오는 겁니다. 전문가로서 인정만 하고 끝낼 수는 없었죠. 왜 그런 성과가 가능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제 역할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부다비 남부 기지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현장 확인이 아니라 천궁2의 작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관찰하겠다는 목적이었죠. 한국 측 담당자에게 협조를 요청했고 다행히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전투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전 교전을 현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는 것은 확실했죠.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기지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천궁2 포대의 지휘 차량 안에서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죠. 밤 11시를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사막의 밤바람이 차량 외벽을 때리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고 모니터에는 아무런 변화 없이 고요한 레이더 화면만 떠 있었죠. 그때 레이더 화면에 새로운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북쪽에서 3개의 점이 떠올랐죠. 속도와 고도로 보아 드론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번에도 소규모 편대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초 뒤 동쪽에서도 점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거의 동시에 남쪽에서도요. 세 방향에서 동시에 표적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드론만이 아니었죠. 레이더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북쪽에서 오는 표적 중에는 드론 사이에 순항 미사일이 섞여 있었습니다. 동쪽에서는 저고도로 접근하는 자폭 드론 편대가 지형을 따라 날아오고 있었죠. 그리고 남쪽에서는 고도가 전혀 다른 궤적의 탄도미사일이 포물선을 그리며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다중방향, 다중고도, 다중유형. 이건 단순한 공습이 아니라 방공 시스템의 대응 능력을 시험하려는 듯한 복합 공격이었죠. 저는 순간적으로 긴장이 됐습니다. 이런 유형의 공격은 방공 시스템에게 가장 까다로운 상황이죠. 한 방향에서 오는 표적에 집중하면 다른 방향이 뚫리고
고고도 표적에 대응하면 적어도 드론이 파고들어 옵니다. 표적의 종류마다 요격 방식도 달라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판단 능력이 극한까지 시험받는 거죠. 일반적인 방공 시스템이라면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발사대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죠. 북쪽의 표적을 요격한 뒤에 발사대를 동쪽으로 돌리고 다시 남쪽으로 돌리는 식으로요. 하지만 발사대를 물리적으로 회전시키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사방에서 동시에 날아오는 상황에서 그 몇 초의 지연은 치명적일 수 있죠.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청웅2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27년간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죠. 세 방향 동시 공격은 어떤 시스템에게도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청웅2 포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발사대가 움직이지 않았죠. 처음에 저는 뭔가 문제가 생긴 줄 알았습니다. 표적이 세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발사대가 가만히 서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옆에 있던 한국 기술자의 표정은 완전히 평온했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듯이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발사가 시작됐습니다. 미사일이 발사관에서 수직으로 튀어올랐습니다. 콜드런치였죠. 차가운 상태로 공중에 솟아오른 미사일은 일정 높이에 도달하자 엔진이 점화됐고 그 순간 북쪽을 향해 몸을 틀었습니다. 발사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죠. 거의 동시에 두 번째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공중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죠. 그리고 세 번째 미사일이 남쪽을 향했습니다. 발사대는 단 한 번도 회전하지 않았습니다. 미사일이 공중에서 스스로 방향을 잡고 각각 다른 표적을 향해 날아간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입이 벌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론으로는 알고 있었죠. 콜드런치 방식의 장점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세 방향에서 동시에 날아오는 표적을 상대로 발사대 한 번 돌리지 않고 연속 발사하는 장면을 실제로 보는 것은 이론과는 완전히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모니터에서 세 개의 파란 궤적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있었죠. 북쪽의 순항 미사일을 향해, 동쪽의 드론 편대를 향해, 남쪽의 탄도 미사일을 향해 세 줄기의 파란 선이 동시에 붉은 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지휘 차량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모니터에 고정됐죠. 첫 번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북쪽의 순항 미사일을 추적하던 요격 미사일이 표적에 도달했죠. 수십 킬로미터 상공에서 마하 단위의 속도로 날아가던 두 물체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모니터에서 붉은 점 하나가 사라졌죠. 직격 파괴였습니다. 거의 같은 순간 동쪽에서도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저고도로 접근하던 드론이 요격 미사일에 의해 격추됐죠. 그리고 남쪽에서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오던 탄도 미사일에도 요격 미사일이 명중했습니다. 세 방향의 표적이 거의 동시에 격추된 겁니다. 하지만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두 번째 파도가 밀려왔죠. 북쪽에서 추가 드론이, 동쪽에서 새로운 순항 미사일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의 붉은 점은 줄어들기는커녕 새롭게 채워지고 있었죠. 청웅2는 쉬지 않았습니다. 발사관에서 미사일이 연속으로 튀어올랐죠. 공중에서 방향을 틀고 표적을 추적하고 돌진하고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됐죠. 한 발, 또 한 발. 모니터에서 붉은 점이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저는 점점 더 비현실적인 것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요격의 정밀도였습니다. 청웅2의 요격 미사일은 표적 근처에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 자체에 직접 충돌하고 있었죠.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상공에서 마하 단위의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를 정면으로 들이받는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정밀도를 요구합니다.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수준이라는 표현을 전에도 썼지만 실제로 그 장면을 눈앞에서 반복적으로 보고 나니 그 표현조차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제가 사장에서 들었던 한국 기술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요격 알고리즘이 계속 학습한다는 그 말이요. 교전이 반복되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다음 요격의 정확도를 높여나간다는 그 설명이 지금 눈앞에서 현실로 증명되고 있었죠. 첫 교전 때보다 반응 속도가 빨라진 것이 체감될 정도였습니다. 공격이 점점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드론 편대가 격추되고 레이더 화면에서 새로운 붉은 점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죠. 경보가 해제됐습니다. 지휘 차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조용함과는 질감이 달랐죠. 통제센터에서 첫 전투가 끝났을 때의 침묵은 믿기 어려운 것을 목격한 당혹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지휘 차량 안의 침묵은 달랐죠. 압도당한 사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자리에 있던 외국 군사 관계자 몇 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한국 기술자들은 담담하게 교전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죠. 모니터에 이번 교전의 결과가 표시됐습니다. 다중방향 복합 공격에 대한 요격 성공률. 역시 첫 전투와 다를 바 없는 경이로운 수치였죠.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 앉아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죠. 27년간 연구해온 세계의 방공 시스템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패트리어트의 발전 과정, 사드의 고고도 요격 능력, 이스라엘 아이언돔의 실전 경험, 모두 훌륭한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지금 제가 목격한 청웅2의 성능은 그 어떤 시스템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앞서 있었죠. 콜드런치 방식 덕분에 발사대 방향에 구애받지 않고 사방의 표적에 즉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직격 파괴 방식으로 요격의 확실성을 극대화했죠. 학습형 알고리즘이 교전을 거듭할수록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여나갔습니다. 이 세 가지 기술이 하나로 결합됐을 때 만들어지는 시너지가 바로 오늘 밤 제가 목격한 장면이었던 겁니다. 저는 옆에 앉아있던 한국 기술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다중방향 공격에도 시스템이 이 정도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걸 예상하고 있었습니까? 기술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예상이 아니라 그렇게 설계한 겁니다. 우리가 상정한 위협 환경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연히 좋은 성과를 낸 것이 아니었죠. 처음부터 이런 극한 상황을 대비해서 설계된 무기였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고 그날을 위해 수십 년을 준비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기술 축적과 치밀한 설계, 그리고 자국의 방공을 자국의 기술로 지키겠다는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죠. 저는 지휘 차량을 나서면서 다시 한번 발사대를 바라봤습니다. 사막의 어둠 속에서 청웅2 포대는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죠. 방금 전까지 하늘에서 미사일을 격추하던 무기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고요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고요함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작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대기 상태의 침묵이었죠. 사막의 밤바람 속에서 그 발사대는 묵묵히 하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의 사막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공격이 올 것이고 모레도 올 것이라고요.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요격 장면이 아니었죠. 한 나라의 기술력이 극한의 전장에서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시에 불안한 생각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시스템이라도 미사일이 바닥나면 소용없다는 현실이 여전히 남아있었으니까요. 3장에서 제가 확인했던 재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교전이 반복될수록 요격 미사일의 소모 속도는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96%의 정확도로 하늘을 지키고 있는 청웅2. 하지만 그 청궁2에 장전할 미사일이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막을 수 없게 되죠. 이 모순이 저를 계속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막에서 일어난 기적을 직접 목격했지만 기적만으로는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저는 27년간의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진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청웅2의 놀라운 성능을 직접 목격하고 난 뒤에도 저는 통제센터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그곳에 머물렀죠. 전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면서 이 전쟁의 전체 그림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요격 성공률이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 숨어있는 진짜 문제를 저는 이미 감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문제는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공격이 계속됐죠. 이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미사일과 드론을 쏟아부었죠. 어떤 밤에는 탄도미사일이 주력이었고 어떤 밤에는 자폭 드론 편대가 밀려왔습니다. 또 어떤 밤에는 순항 미사일과 드론이 뒤섞인 복합 공격이 날아왔죠. 공격의 패턴은 매번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공격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에 공격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은 무작위가 아니었죠. 거기에는 명확한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드론 편대를 먼저 보냅니다. 수십 대의 자폭 드론이 저고도로 접근하죠. 방공 시스템은 당연히 이 드론들을 요격하기 시작합니다. 드론 한 대를 격추하는데 요격 미사일 최소 한 발이 소모되죠. 드론 요격이 한창 진행되는 동안 두 번째 파도가 옵니다. 순항 미사일이죠. 드론보다 빠르고 정밀한 순항 미사일이 다른 방향에서 접근합니다. 방공 시스템은 드론과 순항 미사일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죠. 요격 미사일 소모량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도가 밀려옵니다. 탄도미사일이죠. 고고도에서 보물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탄도미사일은 가장 위협적인 공격 수단입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사드나 패트리어트 같은 고가의 요격 미사일이 필요하죠. 드론으로 방공망의 요격 미사일을 소모시킨 뒤 순항 미사일로 추가 소모를 유도하고 마지막에 탄도미사일로 결정타를 노리는 구조였습니다. 이 세 단계가 하나의 세트로 반복되고 있었죠. 저는 이 패턴을 분석하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현대 전쟁은 더 이상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적의 목표는 도시가 아니라 탄약 창고였죠. 이란은 처음부터 방공망을 뚫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려고 한 거죠. 그리고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요격 미사일을 전부 소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요격 성공률이 아무리 높아도 쏠 미사일이 없으면 방공 시스템은 그냥 철덩어리에 불과하니까요. 그리고 이 전략은 무서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자폭 드론 한 대의 제작 비용은 수천에서 수만 달러 수준이죠. 하지만 그 드론을 격추하기 위한 요격 미사일은 수백만 달러가 넘습니다. 비용 비율로 따지면 적은 1의 비용으로 방어하는 쪽에 100의 비용을 강제하고 있는 셈이었죠. 이런 교환 비율이 계속되면 아무리 부유한 국가라도 버틸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계산을 하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27년간 방공 시스템을 연구하면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던 문제였죠. 하지만 이론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실제로 매일 밤 요격 미사일이 소모되고 재고가 눈에 보이게 줄어드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니 그 공포는 이론의 몇 배였죠. 그리고 결정적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미국 군사분석팀이 작성한 긴급 보고서였죠.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든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됐죠. 현재 공격 강도가 지속될 경우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재고는 7일 이내에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 7일, 일주일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에 장전할 미사일이 일주일 안에 바닥날 수 있다는 얘기였죠. 저는 그 숫자를 2번, 3번 다시 읽었습니다. 오류가 있기를 바랐죠. 하지만 분석의 근거는 탄탄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일일 소모량, 보급 속도, 잔여 재고를 종합한 결과였으니까요. 패트리어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드의 요격 미사일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고 다른 방공 시스템들의 재고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 중동 방공망은 쉴 새 없이 요격 미사일을 쏟아부어왔고 보급 속도가 소모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보는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통제센터에 있던 분석관들과 군사 관계자들이 같은 보고서를 읽고 있었죠.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천궁2의 96%에 감탄하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전혀 다른 숫자 앞에서 얼어붙어 있었죠. 누군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미사일이 먼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탄약이 먼저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 한마디가 통제실 안에 무겁게 가라앉았죠. 반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27년간 방공 시스템을 연구하면서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죠. 하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이론으로 대비한다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방공 시스템이라도 탄약이 바닥나면 종이 한 장의 가치도 없어진다는 것. 이 잔인할 정도로 단순한 현실이 지금 중동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96%의 요격 성공률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쏠 미사일이 없는데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청웅2의 놀라운 성과에 감탄하고 한국의 기술력에 경의를 표했던 저였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감탄이 무색해지는 현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요격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탄약 소모전에서 지면 전쟁 자체를 잃게 되는 것이니까요. 통제센터 안의 분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거워졌습니다. 분석관들의 표정에서 여유가 사라졌죠. 보고서를 주고받는 목소리도 낮아졌습니다. 전투에서 이기고 있으면서도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모순적인 상황이 모든 사람을 옥죄고 있었죠.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이란의 공격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죠. 매일 밤 드론과 미사일이 날아왔고 매일 밤 방공 시스템이 그것을 격추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재고 현황 보고서가 올라올 때마다 숫자는 줄어들어 있었죠. 패트리어트 재고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보고가 올라왔을 때 통제센터 안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미군 지휘관, 아랍에미리트 군 관계자, 그리고 각국 연락 장교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저도 분석관 자격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회의의 분위기는 처음부터 무거웠습니다. 누구도 농담을 하거나 가벼운 인사를 나누지 않았죠. 모두가 같은 숫자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미군 지휘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의 잔여 재고와 일일 소모량을 감안하면 추가 보급 없이는 열흘을 넘기기 어렵다는 보고였죠. 미국 본토에서의 긴급 보급을 요청한 상태지만 생산과 운송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드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고고도 요격 미사일의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죠. 사드의 요격 미사일은 패트리어트보다 더 고가이고 생산 속도도 느렸기 때문에 보급 문제가 더 심각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죠. 보급이 도착하기 전에 탄약이 바닥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아랍에미리트 측 관계자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죠. 그는 한 가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그를 바라봤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에 연락합시다. 순간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그가 이어서 설명했죠. 청웅2 시스템이 이번 전쟁에서 가장 높은 요격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추가 포대의 조기, 인도와 요격 미사일의 긴급 생산을 한국에 요청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중동에는 세계 최고의 무기들이 모여 있었죠. 미국의 패트리어트, 사드, 이스라엘의 방공체계, 유럽의 시스템까지 세계 군사 강국들의 최첨단 무기가 총집결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도움을 요청하려는 대상이 한국이라는 사실이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죠. 물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청웅2가 가장 높은 요격 성공률을 기록했다는 것은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었고 한국의 방산 생산 능력이 빠르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이건 전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의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한국 측에 공식적으로 요청할 내용이 정리됐죠.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요청의 범위가 제 예상을 훨씬 넘어섰기 때문이죠. 첫째, 청웅2 추가 포대의 조기 인도. 원래 계약된 인도 일정을 앞당겨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둘째, 요격 미사일의 긴급 생산. 현재 소모 속도를 감안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가 물량을 확보해 달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셋째, 이 부분에서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군이 현재 운용 중인 천궁2 물량 중에서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타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자체의 방공 전력에서 물량을 빼서 중동에 보내달라는 요청이었죠. 이건 정말 파격적인 요청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자국 방어 전력을 빌려달라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의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한국의 방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그 정도로 높아졌다는 뜻이기도 했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복도에 서서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찾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이스라엘도 유럽도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해결의 실마리를 한국에서 찾고 있었죠. 27년간 방공 시스템을 연구해온 저로서는 이런 상황 자체가 믿기 어려웠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방공 기술은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쓴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이 없으면 시간이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저는 통제센터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죠. 현대방공전의 진짜 전쟁은 요격률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에 달려 있다. 아무리 뛰어난 요격 성능을 가진 시스템이라도 탄약이 고갈되면 무용지물이 된다. 이라는 이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대량의 저비용 무기를 반복적으로 투입하여 방공망의 탄약 소모를 유도하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중동 방공망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요격 미사일의 추가 확보이며 실전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인 한국의 천궁2 시스템에 대한 추가 배치가 핵심 해결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펜을 내려놓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의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하늘에서 미사일의 불꽃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밤에도 그런 일이 반복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었죠. 이 전쟁의 열쇠를 쥐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 모든 사람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한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죠. 그 한 통의 전화가 이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요.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한국에 공식 요청을 보낸 뒤 통제센터 안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전투의 긴장감과는 다른 종류였죠. 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긴장감이었습니다. 요격 미사일 재고가 하루하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답변이 올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몰랐죠.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도 이란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이 나타났죠. 드론,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조합은 매번 달랐지만 공격의 목적은 한결같았습니다. 방공망의 탄약을 고갈시키는 것. 통제센터의 분석관들은 매일 아침 재고 현황 보고서를 확인할 때마다 조금씩 더 굳은 표정이 됐죠. 숫자가 줄어드는 속도가 보급이 도착하는 속도를 명확하게 앞서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매일 밤 전투가 끝날 때마다 재고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하나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가로축은 날짜, 세로축은 요격 미사일 잔여 수량이었죠. 선은 매일 조금씩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선이 바닥에 닿는 날이 오면 중동의 하늘은 뚫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프를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적의 미사일이 아니라 아군의 탄약이 떨어져 가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라고요. 적의 공격은 막을 수 있지만 탄약 고갈은 어떤 전략으로도 막을 수 없으니까요. 패트리어트의 재고가 위험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는 보고가 올라온 날, 통제센터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미군 지휘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 있었죠. 본국에서 긴급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은 있었지만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은 생산 공정 자체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무기였습니다. 당장 내일 공격이 와도 쏠 미사일이 부족한 상황에서 몇 주 뒤에 보급이 온다는 말은 위안이 되지 못했죠. 사드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사드 요격 미사일은 패트리어트보다 더 고가이고 생산 물량도 적었죠. 이 속도로 소모가 계속되면 사드가 패트리어트보다 먼저 바닥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통제센터 한쪽에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지금 당장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아무도 입 밖에 꺼내지 못하고 있던 현실을 정면으로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결정이라는 것은 단순했죠. 현재의 방공 전력만으로는 이 전쟁을 지속할 수 없다. 추가 전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추가 전력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미국 본토에서의 보급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국 방어에도 여력이 빠듯한 상황이었죠. 유럽 각국의 방공 시스템 재고 역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당장 대규모 요격 미사일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았죠. 그런데 한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이미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요청을 보낸 바로 그 나라였죠. 한국, 청웅2가 이번 전쟁에서 가장 높은 요격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모든 군사 관계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능이 좋다는 것과 추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물량이 없으면 소용없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에 대한 평가에서 하나 더 주목받고 있는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생산 속도였죠. 한국은 전통적으로 무기 생산에서 놀라운 속도를 보여온 나라였습니다. 폴란드에 수출한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사례가 대표적이었죠. 유럽 국가들이 몇 년씩 기다려야 하는 물량을 한국은 단기간에 생산해서 납품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공장이 크다는 문제가 아니었죠. 전시에 대비한 생산 체계를 평상시부터 유지하고 있는 나라만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산 능력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었죠. 한국 정부의 답변이 온 것은 요청을 보낸 지 이틀 뒤였습니다. 통제센터에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저는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아랍에미리트 측 관계자가 회의실에서 나오면서 짧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응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통제센터 안의 분위기가 순간적으로 바뀌었죠. 며칠간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공기가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답변 내용이 공유됐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천궁2 추가 포대의 인도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원래 계약상의 인도 시점보다 상당히 빠른 일정이었습니다. 요격 미사일의 긴급 추가 생산에도 착수하겠다는 답변이었죠.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세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측이 타진했던 한국군 운용, 물량의 일부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이 왔다는 것이었죠. 자국 방어를 위해 배치해 놓은 전력의 일부를 타국에 지원하겠다는 결정은 어떤 나라에게든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국의 방어 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니까요. 한국이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 돌아와서 침대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는 사막의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별빛 아래에서 어딘가의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을 것이고 또 어딘가에서는 드론이 날아오고 있을 겁니다.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 전쟁의 결말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의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중동에는 세계 최고의 무기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이 만든 패트리어트와 사드, 이스라엘의 방공체계, 유럽의 시스템까지 군사 강국들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기술의 결정체들이 이 사막에 배치되어 있었죠. 그런데 탄약이 바닥나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의 순간에 이 나라들이 도움을 요청한 곳은 미국도 이스라엘도 유럽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죠. 세계 군사 질서의 판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해온 방공시장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결정적인 순간에 불린 겁니다. 그것도 성능이 부족해서 보조 역할로 불린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실전 성과를 기록한 시스템으로서 핵심 해결책의 위치에서 불린 것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개인 기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세계 방공시장의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목격했다. 한국은 더 이상 방산 분야의 신흥 국가가 아니다. 이 전쟁이 끝난 뒤 세계는 한국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저는 잠시 펜을 멈췄습니다. 27년간 이 분야를 연구해 오면서 이런 종류의 문장을 쓰게 될 줄은 몰랐죠. 나토 분석관으로서 저는 늘 미국과 유럽의 시스템을 중심에 놓고 세계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항상 주변부에 있었죠. 성장 중인 국가, 잠재력은 있지만 아직 검증이 필요한 국가. 그게 제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그 시각을 완전히 뒤엎고 있었죠. 한국의 천궁2는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요격 성공률을 기록했죠. 그리고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에 중동이 선택한 방패가 됐습니다. 이건 더 이상 잠재력의 문제가 아니었죠. 이미 증명된 실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통제센터에 출근했을 때 분위기가 전날과 달랐습니다. 여전히 긴장감은 있었지만 절망적인 무게감은 조금 걷혀 있었죠. 한국의 긍정적인 답변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보급이 올 때까지 현재의 재고로 버텨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저는 그날도 레이더 화면 앞에 앉아서 밤을 기다렸습니다. 이란의 공격은 오늘 밤에도 올 것이고
청웅2는 다시 하늘에서 미사일을 격추할 것이었죠. 그리고 머지않아 한국에서 추가 전력이 도착하면 이 전쟁의 흐름이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사막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모래벌판 위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 위에서 시작된 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의 하늘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나라에 세계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끝난 뒤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영원히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이란의 공격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죠. 매일 밤 쉬지 않고 날아오던 드론과 미사일이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으로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국제사회의 외교적 압박과 이란 내부의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죠. 통제센터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얼어붙어 있던 공기가 풀리기 시작했죠. 분석관들의 얼굴에서 극도의 피로감은 여전했지만 절망감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추가 물량이 도착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죠. 저는 이 시간을 활용해서 그동안 미루어두었던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천궁2 시스템에 대한 종합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죠. 나토 미사일 방어 연구센터에 제출할 공식 보고서였습니다. 27년간 수많은 방공 시스템 평가 보고서를 써왔지만 이번만큼은 키보드에 손을 올려놓고도 한참을 망설였죠. 이 보고서에 제가 쓰는 한 줄 한 줄이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청웅2 시스템의 기술을 하나씩 분해해서 분석했죠. 첫 번째는 콜드런치 발사 방식이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관에서 엔진 점화 없이 수직으로 사출된 뒤 공중에서 엔진을 점화하고 스스로 방향을 잡는 이 기술은 제가 직접 현장에서 목격했죠. 사방에서 동시에 날아오는 표적을 상대로 발사대 한 번 돌리지 않고 연속 대응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기술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여러 나라가 연구하고 있는 방식이지만 실전에서 이 정도의 안정성을 보여준 사례는 극히 드물었죠. 두 번째는 추력 벡터 제어 기술이었습니다. 요격 미사일이 비행 중에 엔진 노즐의 방향을 조절하면서 궤적을 실시간으로 수정하는 기술이죠. 표적이 마지막 순간에 경로를 변경하더라도 요격 미사일이 따라가면서 정확히 들이받을 수 있게 해주는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청웅2의 요격 미사일이 수십 킬로미터, 상공에서 마하 단위의 속도로 움직이는 표적을 직격 파괴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기술 덕분이었죠. 세 번째가 바로 그 직격 파괴 방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방공 미사일은 표적 근처에서 폭발해 파편으로 격추하는 방식을 사용하죠. 하지만 천궁2는 요격 미사일이 표적에 직접 충돌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정확도에 대한 요구가 극단적으로 높지만 성공하면 격추의 확실성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지죠. 총알로 날아오는 총알을 맞추는 것과 같은 수준의 정밀도가 필요한 기술입니다. 이 세 가지 기술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결합됐을 때 만들어지는 성능이 바로 제가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발사대를 돌리지 않고 사방의 표적에 즉시 대응하고 비행 중에 궤적을 실시간으로 수정하며 표적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확실하게 파괴하는 시스템, 그리고 거기에 교전을 거듭할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는 학습형 알고리즘까지 더해진 거였죠. 저는 이 분석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콜드런치, 추력 벡터 제어, 직격 파괴, 이 기술 하나하나가 수년에서 수십 년의 연구 개발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것은 개별 기술 개발보다 훨씬 더 어려운 작업입니다. 한국은 이 모든 과정을 자체 기술로 처음부터 수십 년에 걸쳐 완성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시험장이 아닌 실전에서 증명했죠. 이 점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시험장에서의 성능 데이터와 실전에서의 성능 데이터는 차원이 다르니까요. 통제된 환경에서 표적 하나를 정해놓고 쏘는 것과 모래 폭풍이 불고 전자전이 난무하는 전장에서 수백 개의 표적이 동시에 쏟아지는 상황에서 요격하는 것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청웅2는 그 극한의 환경에서 96%를 기록했죠.
이건 시험 성적이 아니라 실전 성적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반응도 정리했습니다. 이번 전쟁 이후 국제 군사 분석 커뮤니티에서 천궁2에 대한 평가가 쏟아지고 있었죠. 유럽의 방공 시스템 전문가, 미국의 군사 분석가, 아시아 지역의 안보 연구자들까지 분석의 초점은 하나로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방공 기술의 상위권에 올라섰다.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실전 데이터를 분석한 뒤에 도달한 공통된 결론이었죠.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방공 기술을 진지하게 다루는 분석가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이 모든 것을 바꿔놓은 거죠.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을 쓸 때 저는 잠시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문득 과거를 떠올렸죠. 1950년 한국전쟁이 벌어졌던 그 시절, 한국은 총 한 자루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는 자국을 지킬 수조차 없었던 나라였죠. 그때 한국의 하늘을 지켜준 것은 미국의 전투기였고 한국의 땅을 지켜준 것은 유엔군의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나라가 뭘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저는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70여 년 전에 자국의 하늘조차 지키지 못하던 나라가 지금은 다른 나라의 하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전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요격 성공률로요. 전쟁의 폐허 위에서 시작된 기술이 수십 년의 시간을 거쳐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겁니다. 저는 그 시간의 무게를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고 결심했던 그 시작점에서부터 96%의 실전 성과를 기록하는 오늘까지 그 길이 얼마나 멀고 험난했을지를 상상하면 숫자를 믿는 사람인 저도 감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저는 보고서의 결론을 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방산후발국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세계 방공 기술의 중심에 서 있다. 이것은 추정이 아니라 실전 데이터가 증명한 사실이며 이번 중동 방공전은 세계 군사 질서에서 한국의 위치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펜을 내려놓고 저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27년간 써온 수많은 보고서 중에서 가장 무게가 무거운 결론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가장 정직한 결론이기도 했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고 제 두 눈이 그것을 확인했으니까요. 보고서를 제출한 뒤 저는 기지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막의 저녁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멀리서 천궁2 발사대의 실루엣이 석양을 배경으로 서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묵직한 모습이었죠. 며칠 전 그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솟아올라 하늘에서 적의 미사일을 격추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한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27년 동안 세계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연구해왔습니다. 패트리어트, 사드, 에로우, 수많은 무기를 분석했지만 그날 중동의 밤하늘에서 본 장면은 제 기억 속에 오래 남을 것입니다. 수백 개의 미사일이 날아오던 그 하늘에서 한 시스템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죠. 한국의 방공 시스템 청웅2. 70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시작된 기술이 이제는 다른 나라의 하늘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총 한 자루 만들지 못하던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요격 시스템을 만들어냈고 자국의 하늘을 지키지 못하던 나라가 이제 중동의 하늘 위에서 미사일을 격추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막의 해가 완전히 지고 밤하늘에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별빛 아래에서 한참을 서 있었죠. 바람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사막이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며칠간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뒤덮었던 붉은 점들, 밤하늘을 가르던 미사일의 궤적, 통제실의 침묵, 한국 기술자의 담담한 목소리, 그리고 96이라는 숫자, 숫자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숫자를 직접 확인한 전문가로서 저는 한 가지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하늘은 한국이 지키고 있었고 이제 그 기술은 세계의 하늘까지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